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각국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죠? 생각보다 어려웠죠. 중국사 파트가. 그죠?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1차 세계대전이 아니라 이제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을 공부하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가 2차 대전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배경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이 바로 대공황이니까 대공황을 중심으로 먼저 판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나라들의 노력까지도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2차 대전 들어갈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러분 올 판서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PPT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필기노트로 잘 적어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고 여러분들이 난해한 파트이기 때문에 정말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1차 대전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한번 가볼게요.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아이구야. 자, 가보겠습니다. 벌써부터 어려워지는 게 느껴지죠? 대공황 할게요. 자, 올 판서예요. 자, 대공황이 도대체 뭘까? 대공황은요, 영미권에서 거의 더 디프레션이라는 명사가 됐어요. 고유 명사가 됐을 정도로 이 대공황이라는 사건은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당시 전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이런 경제 공황을 가져다 준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바로 1차 세계대전 뒤에 발생되었거든요. 자, 제가 지금부터 이 대공황이 뭔지를 떠나서 배경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1차 세계대전에 2차 세계대전의 배경인 대공황이 또 왜 일어났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배경부터 한번 가볼 테니까 잘 따라보세요.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해 줘야 돼요. 1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포인트가 있었냐면요. 정말 호황이었어요. 호황이란 건 전 세계적으로 호황, 잘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1차 세계대전 때는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그 전쟁을 벌일 수 있을 만한 뭐 식량이라든지 군인들의 식량, 뭐 아니면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무기들과 식량들이 생산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생산을 했고 그 생산 덕분에 호황이 왔다는 거죠. 이 정도의 흐름을 일단 기억해 두세요. 근데 얘들아,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달라져. 자, 1차 세계대전 이후까지도 호황이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전쟁을 안 하잖아. 전쟁을 안 하니까 이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리자면 제가 탄약 공장의 사장님이에요. 근데 원래는 1차 세계대전 끝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탄약을 엄청나게 생산했어. 그리고 이 탄약을 사줄 수 있을 만한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지. 근데 이제 1차 대전이 끝나니까 이 탄약 공장을 소비해줄 수 있을 만한 나라가 있어 없어? 굳이 필요 없는 거야. 평화로운데 왜 탄약을 사겠어? 그렇게 되면서 얘들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는 모든 상품 시장에서 뭐가 많아지기 시작하냐면 일단 봐봐. 과잉 생산이 돼요. 생산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과잉 생산이란 건 뭐냐면 공급은 늘어나는데 공급이란 건요 한마디로 생산하고자 하는 욕구를 공급이라고 하거든요. 공급은 많아지는데 수요라는 건 결국 뭐예요?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 어떤 물건을 사고자 하는 욕구를 우린 수요라고 하는데 그 수요가 어떻습니까? 따라가주지 못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한마디로 과잉 생산이 됐다는 것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뭐가 높고 뭐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수요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 근데 공급은 계속 생산되고 있는 거야. 왜? 난 탄약 공장 사장님이니까 탄약을 계속 만들어야 되거든.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셨습니까? 이 과정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필요 없는 제품들이 많아지게 되죠. 우리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재고품이라고 합니다. 재고품. 자, 재고품들이 많아지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탄약 공장 사장님이야. 내 탄약 공장 사장님 밑에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있었어. 그리고 그 노동자들은 1차 세계대전 때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양의 탄약을 제조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노동을 했던 건데 이제는 탄약이 필요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수백 명의 노동자가 필요가 없는 거야.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필요 없으니까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안타깝지만 그 노동자들을 해고해야 돼요. 여기까지 하셨습니까? 자, 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야? 한마디로 세 번째, 결국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이 노동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가볼게요. 과잉 생산되고 재고품이 많아지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을 정리해고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완전히 해고가 당하니까 당연히 실업률은 어떻게 됐을까요? 실업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업률은 뭐예요? 일을 못하는 상태를 우리는 실업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율을.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게. 자, 4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동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노동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한 가정의 아버지야. 탄약 공장에서 열심히 탄약을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장님이 야, 미안하게 됐다. 나 지금 본전도 못 찾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자네는 이제 해고야. 그러면 제가 만약 노동자라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집에 가겠죠. 집에 가면서 자기 와이프한테, 자기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이제 여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학원비도 내주고 그 다음에 쇼핑도 하고 우리 식자재도 샀었는데 식료품도 샀었는데 여보, 이제 더 이상 내가 실업자니까 지금 소비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 여보, 이제 뭐 해야 돼? 소비해야 돼? 저축해야 돼? 저축하세요. 라고 충원을 하는 거죠. 이 분위기가 당시 그 노동자에게만 해당한 게 아니라 전 세계 전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느낌 잡았습니까? 제가 이거 구조화 시켜드릴게요. 한마디로 실업률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뭘 하게 되는 겁니까? 소비를 많이 해요? 저축을 많이 해요? 저축을 많이 해요. 국민들이 저축을 많이 해요. 쌤, 저축을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 얘들아. 저축하는 거 좋거든? 개인적인 가정 내에서 저축은 되게 좋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축을 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한 슈퍼마켓 사장님이야. 원래 고객님들이 날 위해서 수많은 야채도 사주고 고기도 사주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치? 그건 다 어떻습니까? 소비자들이 소비를 해줬어요. 소비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더 이상 국민들이 소비를 안 하고 저축만 하면 그 슈퍼마켓 사장님은 어떻습니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쌤이 이야기하는 건 이건 경제학적 상식인데요. 이 국가 경제라는 것은 적절한 소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적절한 소비가 있어야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선순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국민들이 대다수가 저축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여러분들, 국민들의 구매력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올라갔겠어요? 내려갔겠어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야. 아이고야. 구매력은 내려가니까 어떻습니까? 또 다른 슈퍼마켓 사장님은 또다시 어떻습니까? 과잉 생산되니까 정리해고하고요. 이런 순환이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일어난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대공황이 일어난 배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시험 문제는 이 과정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반드시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다면 이 대공황의 배경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러면 이 대공황의 의미를 가볼까요? 의미? 대공황이 도대체 뭔데? 전 세계인들이 완전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계적으로 대공황,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침체 현상이 가중된 거죠. 그러면 이 대공황의 의미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시작된 곳이거든요.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당시 미국이란 나라의 대표적인 경제 도시죠. 그게 바로 뭐예요? 뉴욕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뉴욕에 월스트리트가 있어요. 월스트리트. 이 월스트리트가 당시 어떻습니까? 뉴욕의 최대 증권가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이 월스트리트에서 어떻습니까? 미국의 증시가 완전하게 폭락이 돼요. 증시가 폭락이 되면서, 증시라는 건 증권시장입니다. 이 증권시장이 완전히 폭락을 하게 되면서 결국 대공황이 시작된 거죠. 대공황이 그냥 시작된 게 아니라 이런 배경 속에서 시작됐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어이구야, 그 어렵다던 대공황을 이제 끝냈네. 그치? 자, 그럼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한번 잘 봐요. 필기 잘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배웠던 게 이 대공황이라면 이 대공황을 막기 위한 노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다는 거죠. 즉,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전 세계적인 나라들마다 다 달랐어요. 정책들이. 그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자,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기억을 해볼게요. 미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이 세 국가들이 공통점이 있거든요. 먼저 보겠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국가들끼리 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조금씩 달랐다는 거죠. 조금씩 정도가 아니라 완전 다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어떤 이 대공황을 어떻게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까 한번 알아보자는 건데, 먼저 미국은요, 수정 자본주의를 도입해요. 수정 자본주의를 도입합니다. 수정 자본주의를 도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수정 자본주의가 뜻이 뭘까요? 자본주의긴 자본주의인데 수정하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자본주의라는 게 뭐죠?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국가가 이 시장 경제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게. 예. 근데 이 자본주의의 기본 시스템을 수정한 겁니다. 왜?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거든요. 왜? 다시 앞에 해볼까요? 왼쪽으로 볼까요? 지금 실업률이 많아지고 소비들이 어떻습니까? 소비를 안 하고 오히려 저축하니까 구매력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요, 자본주의 시스템을 수정해서 그나마 어쩔 수 없이 국가가 시장 경제에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우린 이런 정책을 수정 자본주의라고 해요. 느낌 잡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수정 자본주의를 대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들이 있는데 그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한마디로 뭐였냐면 국가가 주도했고요. 국가 주도로 대규모 공공사업을 실시합니다. 대규모 공공사업을 실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의 대규모 공공사업이란 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당시 미국의 뭐 대표적인 강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테네시강 들어보셨어요? 테네시강? 이 테네시강이 미국의 중부에 흐르는 대표적인 강인데 이 테네시강에다가 댐을 건설한 거예요. 여러분들 댐 아시죠? 댐. 우리나라에도 댐이 굉장히 많죠. 춘천에 가시면 또 댐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합천에도 댐이 있고. 어쨌든 이 댐이라는 것은요, 정말 규모가 커요. 그리고 댐을 건설하려면 그만큼 많은 양의 뭐가 필요합니까? 노동자가 필요해요. 쌤이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노동자가 필요하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노동자들이 필요하게 되면 실업률은 감소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노동자들은 이제 구직자가 되고 노동자가 되니까 이들이 이제 소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조금씩 소비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길 기도한 거예요. 미국 정부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그냥 소규모도 아니고 대규모 공공사업을 실시합니다. 우리는 이런 규모의 공공사업을 미국에서 일어난 정책을 가리켜서 우리는 뉴딜 정책이라고 해요. 자, 얘들아 써볼까요? 우리 친구들? 무슨 정책?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대표적으로 무슨 건설을 했다? 네, 댐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짓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수정자본주의에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시 미국에서는 이 수정자본주의를 필두로 복지제도라는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이 복지제도라는 건 뭐냐면 이 저소득층이 있거든요. 잘 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이제 국가가 이들을 대신해서 어떻습니까? 도와주는 제도예요. 우리 이것을 복지제도라고 합니다. 이 복지제도를 좀 더 어려운 말로 사회보장제도라고도 해요. 이 사회보장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게 미국입니다. 자, 써볼게요. 그래서 무슨 제도를 도입했다? 사회보장제도도 도입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 사회보장제도를 다른 말로 우린 뭐라고 한다? 쉽게 얘기해서 복지제도예요, 복지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복지제도 있어요, 없어요?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대로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안에는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제라든지 뭐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 향상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게 이 사회보장제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다면 이제 영국과 프랑스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그러면은 이 영국과 프랑스는 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건 간단한데 이게 바로 뭐냐면 식민지를 중심으로 하는 블록 경제가 되겠습니다. 이 블록 경제는 뭐냐면
아, 영국과 프랑스 나쁜 놈들이에요. 영국과 프랑스는 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식민지를 블록화시켜서 아예 그냥 구분을 지어가지고 거기 안에서 식민지를 보유한 한도 안에서 어떻습니까? 보호무역을 실시한 거예요. 지들끼리만 경쟁하고 지들끼리 사고 파는 거예요. 이런 경제를 가르쳐서 우리는 블록 경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독일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독일. 여기서부터 느낌이 확 달라요. 먼저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얘네들은 뭐 영국과 프랑스처럼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식민지를 보유한 개수도 적었어요. 아니 뭐 독일 같은 경우는 기껏해야 뭐 마셜 제도,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뭐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조선 정도? 타이완 정도? 그 정도로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는 개수가 적었단 말이죠. 그래서 얘들은 굉장히 특이한 제도, 사상을 받아들이거든요. 이 세 가지 나라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뭘 받아들입니까? 전체주의를 받아들여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전체주의의 뜻을 알 필요성이 있어요. 전체주의의 뜻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개인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중요한지 그리고 국가가 중요한지를 봤을 때는 둘 다 중요하죠. 근데 이 전체주의는 좀 틀어졌어. 더 나아간 거예요. 국가가 개인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보는 사상이 전체주의예요. 이 말이 돌려 얘기하면 무서운 말인 게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 따위는 무시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에서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어떻습니까? 개인의 기본권도 침해되는 그런 사상들이 바로 이 전체주의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은 각각 어떤 식으로 전체주의가 발전했는지 알아볼게요. 독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나치당이라는 하나의 정당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 나치당의 대표적인 독재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걸요?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히틀러가 되겠습니다. 히틀러. 그 다음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파시스트 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파시스트 당을 필두로 어떻습니까? 정치 지도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무솔리니가 되겠습니다. 무솔리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일본 같은 경우를 볼게요. 일본은요 좀 특이해요. 일본은 전체주의이긴 한데 얘네들은 뭐가 발달하냐면 군국주의가 발달해요. 군국주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나라가 지금 부강해지려면 뭐가 우선시 돼야 된다? 군사가 우선시 돼야 된다. 군사가 우선시 돼야 된다 라는 사상을 가르쳐서 우리는 군국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는 이 이탈리아가 파시스트 당의 우두머리인 무솔리니가 집권하는 과정 속에서 막 에티오피아라는 대표적인 이 아프리카 국가를 침공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군국주의를 실시해서 나중에는 만주사변도 일으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우리 친구들 대공황이 발생했고 왜 발생했고 그리고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어때요? 굉장히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2차 세계대전을 가보겠습니다. 자, 잠시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대공황을 배웠다면 이제 뭐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까?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이 2차 세계대전은 이게 크게 여러분들 유럽에서 일어난 전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태평양 즉 아시아에서 일어난 전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하나씩 알아볼 건데 먼저 2차 세계대전은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대표적으로 연합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연합국이 아닌 추축국이 있었습니다. 아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이 추축국이란 건 뭐냐면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의 공통점은 뭐였습니까? 전체주의였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세력들이 이 세 가지의 나라들이 얼렁뚱땅이 맞은 거야. 생각이 다 일치했던 거야. 우리는 지금 보유한 식민지도 없고 근데 영국과 프랑스 같은 놈들은 식민지가 많네 라면서 이들의 생각이 같아져 버리니까 이 세 개의 나라들이 어떻습니까?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랑 일본이랑 그 다음에 독일 같은 나라들이 동맹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로 뭐라 한다? 추축국이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들 이 연합군이라는 건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던 영국과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영국과 프랑스랑 1차 세계대전 때도 같은 편을 먹었던 친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였죠? 러시아였죠. 근데 이 러시아가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나라 이름이 바뀝니다. 뭐로 바뀌죠? 소비에트 연방으로 바뀌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소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누구까지 참전하냐면 미국까지 참전해요. 아이고야. 우리 이러한 양식, 대결 양식이 바로 연합국과 추축국의 대립 양식이었고 이것이 발발한 게 2차 세계대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바로 제가 유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2차 세계대전의 과정이 좀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과정 중심을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겠지만 지도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미술쌤이 아닙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 아우, 너무 크게 그렸나? 이 친구들? 여기 소아시아,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가 되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뭐 그렇잖아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치? 이해하는데 지장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제가 지금 그린 게 뭡니까? 유럽에 대한 지도를 그린 거예요. 여기가 무슨 해예요? 여기가 바로 지중해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지중해. 자, 그러면 2차 세계대전의 과정을 알려면 이 각각의 나라들이 어디 있는지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여기에 지금 튀어나온 반도가 있는데 이 반도가 바로 이탈리아라는 나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큰 나라가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위쪽에는 섬나라가 하나 있었으니 이 섬나라가 바로 어디예요? 영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오른쪽으로 큰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바로 무슨 나라예요? 독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독일 옆에는 또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나라를 가리켜서 우리 무슨 나라? 폴란드가 되겠습니다. 쌤, 실제로 영토가 이런가요? 아니, 실제는 좀 달라. 근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그린 거니까 양해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폴란드 옆에는 거대한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가 바로 어디예요? 소련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필기해주세요. 프랑스, 독일, 폴란드, 소련, 이탈리아, 영국, 유럽 지도. 자, 제가 이 지도를 그린 이유는 뭐냐면 이 2차 세계대전 과정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부터 알 필요성이 있는데 간략하게 가겠습니다. 2차 대전은 1차 대전과 마찬가지로 이 독일이 중심으로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독일이 제일 먼저 눈독 들였던 게 폴란드였어요. 바로 옆에 있잖아. 그죠? 네. 근데 프랑스도 옆에 있긴 한데 프랑스는 폴란드에 비해서 굉장히 강력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독일은 가장 만만한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근데 문제는 폴란드랑 먼저 침공하기 전에 독일과 소련이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는 독소 불가침 조약을 먼저 체결해요. 네. 그게 바로 뭐냐면 독소 불가침 조약입니다.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비로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걸 제가 2번으로 쓸게요. 2번. 제 2번으로 왜 썼냐면 1번은 여기다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번은 바로 뭐예요? 독일과 소련이 무슨 조약을 맺었다? 불가침 조약을 맺었어요. 독일 애들이 1차 대전 때와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왜? 독일의 입장에서는 1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가 동쪽에서 영프가 서쪽에서 막 쳐들어왔던 경우가 있었거든. 다시 한번 그런 전쟁을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이런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독일이 어디 침공했다? 폴란드를 침공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필기를 따로 안 할 겁니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다는 거 순서가 2번입니다. 그리고 폴란드를 실제로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독일의 히틀러의 야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침공하냐면요. 바로 기대하셨죠? 옆에 나라였던 프랑스마저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몇 번? 3번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랑스마저도 어떻습니까? 침략을 해서 8주 만에 함락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그 잘 나가던 프랑스도 독일에게 항복해요. 네. 여러분 그 영화 중에서 덩케르크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덩케르크에 대한 영화도 이 프랑스를 침공하는 과정에서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하는 과정에서 이 덩케르크에 안에서 영국으로 도망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가 바로 이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독일이 프랑스마저 점령하니까 이제 프랑스인들이 영국으로 막 넘어가고 난리도 아니야. 그러면서 독일은 당연히 이제 누구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어. 그렇지. 이제는 눈에 가시덩어리였던 영국을 공격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영국을 공격해요. 근데 얘들아, 당시 독일의 히틀러는 잘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독일 같은 경우는 해군력이 약하고 육군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반면에 영국은 육군은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해군력만큼은 전 세계 최고였거든. 그래가지고 독일은요, 생각을 바꿉니다. 우리가 영국을 상대하려면 해군을 키울 것이 아니라 공군을 통해서 영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자. 네, 그래가지고 이 독일 아이들이 이 영국 수도인 런던에다가 폭격을 합니다. 엄청난 양의 폭격을 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영국의 수상이 있었어요. 그 수상이 바로 누구였냐면 들어보셨을걸요? 처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처칠. 이 처칠이라는 사람이 이 독일에게 항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열이 받을 대로 받아가지고 계속 폭격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칠이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우린 절대 독일에게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후의 1인까지 저항할 것입니다. 막 이런 말을 해버리니까 독일의 히틀러 입장에서는 멘붕이 오는 거야. 그렇게 쉽게 무너질 줄 알았던 영국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때 마침 여러분들 히틀러에게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리는데 바로 어디야? 소련이었어. 얘들아, 이 소련에는요, 이 소련 영토 안에는 막대한 양의 지하 자원들이 많았거든요. 대표적으로 석유가 많았단 말이야. 근데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막대한 양의 석유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히틀러가 자신감도 뿜뿜인 상태였단 말이야. 폴란드도 이기고 프랑스도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히틀러가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거야. 어디를 침공해요? 소련을 침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이제 몇 번이 되는 거예요? 5번이 되는 겁니다. 소련을 침공해요. 자, 처음에는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는 과정에서 독일이 정말 잘 나가요. 잘 나가다가 이 전투에서 독일이 처음으로 소련에게 패배하게 돼요. 이 전투에서 독일이 패배하게 되면서 사실상 2차 세계대전의 승패는 연합국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 전투가 바로 뭐였냐?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있습니다.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는 이젠 최초로 누가 이겼다? 원래는 독일이 엄청나게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이제 누가 이겼다, 여러분들? 소련군이 이긴 거예요. 이때부터 독일이 슬슬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는 누구도 상륙을 하게 되냐면 잠자고 있었던 누구? 미국이라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이 미국이라는 아이가 원래는 어떻습니까? 전쟁에 참여를 잘 안 했어. 근데 얘들아, 이 과정 속에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일본 아이들이 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습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일본의 적인 연합군의 편을 들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 미국이 44년 정도가 되면은 프랑스 해안에 상륙작전을 감행해요. 왜? 프랑스에는 독일이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 미국인들이 프랑스에 점령한 대표적인 사건을 가리켜서 숫자 6번. 한 번쯤 들어봤을걸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셨나요? 그 전투의 무대가 되는 곳입니다. 바로 무슨 상륙작전? 아이고야, 노르 망디 상륙작전이 개시가 돼요. 그렇게 되면서 미군이 상륙을 하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독일의 1차 세계대전 때가 똑같이 프랑스에 상륙한 미군, 그 다음에 소련에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밀고 오죠. 서쪽에서 동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니까 결국 독일은 어떻습니까? 샌드위치 작전에 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7번 가볼까요? 결국 어떻습니까? 독일이 여러분들 항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 유럽 전선에 있어서의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었어요. 어때요? 할만하죠? 제가 생략을 하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여러 국가들을 침략하는데 대표적으로 이탈리아는 이거는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의미만 알고 두세요. 여기 발칸반도를 침공해요. 근데 여기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막 나중에는 북아프리카에도 침공하고요. 근데 실패해요. 이탈리아는 전쟁을 벌이는 순간 다 실패해. 네,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바로 어디입니까? 태평양 전선이 되겠습니다. 이 태평양 전선은 제가 여기다가 좀 그려볼게요. 제가 이걸 좀 어려운데. 이 정도면 뭐 솔직히 이 정도면 잘 그린 거 아닌가요? 아닌가? 여기 보르네오 섬이 있고요. 여기 필리핀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잖아, 우리 친구들. 여기 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똥같이 생긴 아이들. 이거 어디입니까? 일본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알래스카가 있어서 캘리포니아 반도도 있고 여기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와, 쓸데없이 디테일하게 그렸어. 이게 바로 어디예요? 아메리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벌어지는 게 지금 이 바다가 바로 어디입니까? 태평양이거든요. 이 태평양에서도 이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의 양상에 대해서 제가 공부해 볼게요. 먼저 나라부터 갈까요? 여기 못생긴 나라. 이게 바로 어디예요? 일본이 되겠죠. 근데 여기가 바로 어디입니까? 중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여기가 이제 동남아시아거든요. 이 동남아시아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미국이 됩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한번 가볼까요? 순서가 정말 중요한데 첫 번째, 일본이 1937년이 되면요 중국을 침공해요. 우린 이 전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자, 첫 번째 순서 중일전쟁이라고 해요. 중국과 일본이 맞짱 깐 거야, 아이들아. 이거 우린 무슨 전쟁? 중일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중일전쟁 때문에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중일전쟁 덕분에 실제로 일본은 중국을 침략하면서 많은 영토를 확장했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이 기분이 엄청나게 좋아. 그러면서 이제는 어디까지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어디까지 진출해요? 동남아시아까지 침략을 감행해요. 근데 이 동남아시아에는 당시에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뭐 영국군도 있었고 네덜란드도 있었고 프랑스도 있었단 말이야. 이 아이들을 가볍게 제압을 해버립니다. 왜? 당시 유럽 아이들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유럽 전선에 지금 정신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이 일본 아이들이 빈집털이를 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승승장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차지한 영토가 중국도 차지하고 동남아시아도 차지하고 잘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 자, 근데 이제부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일본이 동남아시아까지 침략하니까 이 미국 아이들이 이제는 위협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일본이 자꾸만 나대네 이러면서 미국이 일본에게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뭘 했냐면, 숫자 3번 가볼까요? 미국이 일본에게 뭘 했냐면 석유, 전쟁에 필요한 석유 수출을 뭐 했다? 금지시켜버려요. 아이구야. 당시 일본은 전쟁을 일으키려면 석유가 필요하잖아. 근데 그 석유의 그 수입을 담당하고 있었던 나라가 미국인데 이걸 금지시켜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열이 받겠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석유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일본은 어떻습니까? 아주 단순무식하게 석유 수출을 금지시켜? 그럼 미국 전쟁이다! 라면서 전쟁을 일으켜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 하와이라는 섬이 있어요. 이 하와이라는 섬이 있는데 이 하와이의 대표적인 군사 항구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진주만이라는 곳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래가지고 일본이 어디를 침공해요? 여러분들 4번으로 써볼까요? 일본이 어디를 공격했다? 진주만을 공습합니다. 비열한 놈들이에요. 진주만 공습할 때 선전포고도 안 하고 기습 공격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진주만이라는 것은 누구였어요? 누구의 영토였습니까? 미국의 영토였던 거야. 그래서 결국은 미군은 이 진주만 공습 때 3,000명 정도가 죽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바로 다음날 기자회견을 하고 공식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 나쁜 일본 놈들에 대항해서 우리 미군은 연합국으로 참전하겠다! 라면서 결국 전쟁이 확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미국과 일본이 싸우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당시 이 미군의 이 진주만에 항공모함이 여러 척이 있었는데 아주 다행이었던 건 일본 놈들이 이 항공모함을 완전히 격침시킨 게 아니라 그냥 통제 불능 정도로 만들어 놨거든요. 격침이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미국은 빠른 시일 내에 이 항공모함을 다 복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은 막대한 양의 자원을 바탕으로, 막대한 양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치트키를 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월 몇백 척씩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수군을 양성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 미국과 일본의 전쟁이 확대가 되면서 점차 일본이 밀리게 돼요. 그렇게 밀리게 되게는 대표적인 전투가 있었으니 여기가 바로 여러분 미드웨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일본과 싸움을 벌여요. 이게 바로 무슨 해전? 미드웨이 해전이 되겠습니다. 4번이었으니까 이건 4번이 아니라 몇 번으로 가야 돼요, 우리 친구들? 5번으로 가야겠죠? 그게 바로 뭐다? 미드웨이 해전. 이 미드웨이 해전부터는 그 잘 나갔던 일본의 콧대가 내려갑니다. 즉 누가 승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이 미드웨이 해전 이후부터는 미국이 이제 동남아시아도 다시 회복하고 이제 남은 거는 일본 본토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일본 애들이 항복을 해, 안 해? 항복을 안 하는 거야. 일본 아이들은 막 기자회견이나 전 세계적인 방송 앞에서도 막 천황이 얘기해요. 막 우리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겠습니다. 일본인의 1억의 총 인구가 최후의 1인까지도 어떻습니까? 저항을 하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버리니까 이 미국 아이들이 멘붕을 한 거야. 야, 이 자식들 진짠데? 하면서 이제 답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미국이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야, 이제 일본 놈들은 더 이상 이렇게 이들의 전쟁 의지 수행 능력을 꺾어버릴 수 있을 만한 막대한 무기를 만들지 않은 이상 일본은 꺾을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때부터 무슨 폭탄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원자폭탄이 이때 만들어져요. 42년쯤에 맨하튼 계획이 시작되면서 미국에서 비밀리에 원자폭탄 실험이 가행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원자폭탄이 세계 최초로 만들어졌고 일본에는 어떻습니까? 총 원자폭탄을 2방을 맞게 돼요. 히로시마에 1방, 나가사키에 1방. 히로시마에 맞고 일본은 항복 안 합니다. 항복 안 하고 끝까지 저항한다 라다가 미국이 그래? 한 번 더 하면서 나가사키에도 폭탄을 투하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본은 야, 이건 도저히 못 버티겠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번호가 이제 5번이었으니까 6번 갈까요? 결국은 일본이 계속 저항하다가 어떻습니까?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원자폭탄을 투하하고요. 그 결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항복했다? 일본이 항복을 했다는 거. 그냥 항복도 아니라 무조건 항복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은 우리가 2차 세계대전에 그 다음에 유럽전선, 그 다음에 태평양 전선까지 다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좀 분량이 많은데 여러분들 분량이 많은 만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거는 인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습할 수 있잖아. 그죠? 좋습니다. 자, 이제 지워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풀이하고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볼게요. 자, 아이고 정말 기나긴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대공황부터 한번 볼까요? 자, 역사 문제원. 미국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주도였습니까? 민간 주도였어요? 국가 주도였습니까? 아이고, 실험률이 너무 많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국가 주도로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러한 국가 주도의 대규모 공공사업을 가리켜서 우린 무슨 정책을 한다? 뉴딜 정책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보자고요. 자, 이 나라는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 무슨 경제를 실시했다. 이거는 정답을 하나는 써주고 제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유추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블록 경제입니다. 자, 블록 경제에 해당하는 거는 당시 식민지가 많았었던 또 누구와 누구였죠? 영국과 프랑스 정도가 될 수 있겠죠. 독일은 이탈리아는 식민지가 없잖아. 그러니까 전체주의 간 거 아니겠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독재자였던 누구? 무솔리니는 무슨 당을 만든다? 파시스트 당이에요? 나치 당이에요? 그렇죠. 파시스트 당이 되겠습니다. 파시스트 당을 만들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유럽전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유럽전선에서는 여러분들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지만 독일이 잘 나갔지만 이 전투에서는 패배하잖아. 이 전투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당시 소련의 지배자의 이름을 딴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되겠습니다. 스탈린그라드. 그라드가 도시라는 뜻이에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배운 거잖아. 최근에 배운 거잖아. 자,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경제봉쇄 정책을 실시해. 왜? 일본이 나대니까. 그래가지고 일본은 어디를 공격했어? 아이고, 이러면 안 됐었는데.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선전포고도 안 하고. 기억했습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잘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의 배경과 2차 세계대전의 과정까지 다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반드시 여러분들 복습해 주시고 반드시 복습해 주고 또 한번 복습을 해주세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